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많지만 변호사로서 또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기업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대한 소개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을 보고 각 기업마다 자기 기업에 맞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기업에 대한 대응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봤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대략 이런 것들을 해가 가는 게 기업에서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 아니냐라고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정답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요. 그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겠냐에 대해서는 딱 나와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좀 쌓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보면요,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법을 볼 때 제목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제목에 보면 가장 이 법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을 금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품의 수수를 금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금품 수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아주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러면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당한 청탁은 해도 되겠죠. 그래서 법에 맞는 거,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위축이 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내용을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거지, 우리가 정당하게 알아보고 가서 정보 공개를 신청한다든지 공무원에게 대해서 담당 업무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요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 부분은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처벌하고 한 것은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다든지 대가성이 있는 것만 처벌을 하는데, 김영란법은 아주 특이하게도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정말 순수한 의미로 준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파트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은 오늘 강의에 한 30%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요, 먼저 청탁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배경과 또 청탁금지법의 그리고 주요 내용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하고 깨끗합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좀 부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57.8%가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비중이거든요. 10명 중에 6명이 공직사회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큰 문제지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옛날부터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직사회가 깨끗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무원이고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불과 3.4%만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96%가 97%가 공직사회는 깨끗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보는
공직사회와 공직자들이 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우리는 부패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느냐?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 공무원들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외국 공무원들보다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은 우리가 밥을 같이 먹어도 골프를 같이 쳐도 해외여행을 같이 갔다 하더라도 일은 나는 똑바로 했어라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다음에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하고 경쟁업체인 누구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가 관련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골프를 같이 쳤다 밥을 같이 먹었다 술을 같이 마셨다 용납하냐고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자기들끼리 뭔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 그분들은 해외여행을 같이 가고 골프를 같이 치고 또 뭐 술을 같이 마시고 밥을 같이 먹어도 일은 똑바로 할 거야 공정하게 그렇게 기대는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한 번씩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이해관계인들이나 어떤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김영란법이 제정하는 가장 큰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을 보면요. 공공부문은 우리가 한 26위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이 국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비정상적인 지급 뇌물 부분에서는 46위 정도를 하고요. 공공자금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66위를 하고요.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123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는 12, 11위를 하지만 국가 경쟁력은 26위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민간 부분을 보면요. 국가 경쟁력은 한 29위 정도를 하는데 기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48위, 또 회계 등의 경영 관행에 대해서 61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손을 보기 위해서 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어떤가 하면은 국제사회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OECD에서 뇌물 방지 협약을 해서 우리 각 국가별로 좀 투명성을 제고하고 뇌물을 방지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 이런 협약을 했었고요. 그 후에도 UN 글로벌 컴팩트라든지 UN 반부패 협약, 또 G20 반부패 행동 계획,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 ISO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약에 내는 걸 통해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그 엔티 콜랍션 액트라고 그러죠.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 조약에 내는 것은요. 원래는 이 전 세계의 국제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이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간의 조약을 하더라도 이런 조약들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약을 가지고 국내에 입법하는 단계를 각 나라별로 다 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약들을 각 나라별로 이제 입법화를 상당히 했는 나라들이 있고 또 별로 각 나라별로 입법하지 않고 별로 무시하고 있는 이제 이런 나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많은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선진국들은 이런 제도를 각 나라별로 입법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청탁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의의는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부정 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서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은 저희들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에서는 직무의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 두 파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를 공유하고 있고 문화를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정보의 속도가 빠른 데가 없습니다. 신문에 뭐가 하나 난다? 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면 다 압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동일한 문화권에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부정청탁이나 이런 온정주의나 연고주의로 인해서 청탁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다음 적용 대상을 보면요. 적용 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 법인, 언론사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백한데요.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은 상당히 다툼이 많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그 산하단체를 설립하게 된 그 근거되는 법률 규정을 봐야 됩니다. 그 규정을 보고 이 기관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규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제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이 오면 그 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법률 규정을 보고 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은요. 포함이 되는 게 학교는 사립학교하고 이제 다 포함이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론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자는요, 국가, 지방, 공무원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또 학교 법인의 임직원, 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그룹이 하나 있고요. 또 공직자의 배우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행 사인이 있는데요. 공무수행 사인의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 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조정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 중에서 어떤 심의나 의견을 내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 그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분들은 원래 각자 직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부정청탁을 하거나 또 금품 금지 수수를 제공한 사람은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공직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주는 거와 받는 거 양쪽 다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일반인 공직과 관련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공하는 쪽, 부정청탁을 하는 쪽, 예, 이쪽에서 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게 그 법률에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사실은 부정청탁하는 것도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14가지를 정해놨는데 사실상 이 14가지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가와 허가와 관련된 거요. 또 행정처분과 형벌부과에 대해서 뭐 감경이나 면제를 해달라는 거, 채용과 승진, 인사에 개입하는 거, 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직위를 선정하고 탈락하는 이런 부분들, 또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상과 포상에 관한 것들, 입찰과 경매에 대한 것들, 또 특정인과의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들, 또 보조금에 대한 배정과 지원 투자에 관한 것들, 또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것들, 학교 입학 성적에 대한 것, 또 징병검사, 공공기관에 실시하는 각종 평가와 판정, 또 행정 지도 단속 대상에서 배제된다든지 또 선정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 또 사건에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이렇게 14개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기업에서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이권들은 다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14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제한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예외 사유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사회 상규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좀 부정적이지만,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뭘 가지고 있나 하면은 은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 청탁을 하는데 이렇게 오픈해서 막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뭐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기관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거. 이게 아마 그 국회의원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빼준 거거든요. 근데 마치 신문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은 부정한 청탁을 해도 되는 것처럼 또 금품수도 받아도 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예외라고 이렇게 신문에 잘못 난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걸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언론사에서 아마 그 국회의원들하고 사이가 나빴는지 하여튼 우리가 인식은 이제 그래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다 빠진다고 이렇게 잘못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아는 그렇게 제외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정 기한 내에 업무 처리를 해달라. 이건 뭐 정당한 요구잖아요. 그리고 직무 법률 관계에서에 관한 또 확인과 증명 등을 요구하는 거, 또 질의 상담을 통해서 해석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럼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직자 등은 부정 청탁을 하면요, 처음에 하면은 거절하는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해야 됩니다. 요 단계까지는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주 이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내가 부정한 청탁을 2번을 했어요, 공무원에게. 그러면 일이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무원이 서면 신고 안 했어요. 내가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럼 누군가가 고발하든지 문제가 되면은 서면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겠죠. 근데 두 번 딱 왔는데 공무원이 서면으로 신고 안 하면 자기도 징계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겠죠. 하면 어떻습니까? 소속기관장은 이거 수사에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관할 부분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되고, 또 부정 청탁을 한 이 내용을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어떻습니까? 대단한 법이죠. 그리고 이 공직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하면은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이 판단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죠. 또 직무 대리자를 지정을 하고, 또 직무 공동 수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도저히 안 되면 사무 분장을 변경한다든지 다른데 전보 조치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이 정말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탁을 했다. 그래서 위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은 기관장이 이분 여기 좀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러면 전보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처벌을 정말 잘 봐야 되는데요. 직접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부정 청탁을 했다는 것은 내가 메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 이것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은 부정한지 안 한지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제재가 없습니다. 제재는 없지만 법에서는 직접 부정 청탁하는 것도 금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부정 청탁을 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누구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져야 되는 겁니다. 처벌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금지하라고는 돼 있지만 처벌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로
부탁을 하는데 내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야기 안 하고 야, 총무과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걔 동기잖아. 걔 보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 이거 바로 걸린다는 겁니다. 자기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부탁을 중간에 받은 사람이 일반인이 그러면 내가 직접 담당 공무원 모르니까 걔 고등학교 동기가 누가 있어. 그래서 그 동기에게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했을 경우에 그 동기라는 분이 일반인이면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공직자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준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정말 돈 한 푼 안 받고 누가 선의로 부탁을 해서 선의로 해줬는데 그게 부정한 청탁으로 확인이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서 잘못하고 자기 지위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하고 친하고 하다고 해서 정말 섣불리 부탁하면 그 사람 자격이 날아가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법이고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법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있는데 공무원이 부정한 어떤 결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직접 청탁한 사람은 처벌 안 하지만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도 부정한 청탁을 해서 일을 잘못 처리하면은 이런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걸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직접 요구하는 게 맞는 거죠. 중간에 다른 사람 끼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마당발이 발을 붙이기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또 더 주의할 것은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요, 직원들이 가서 부정한 청탁을 해도 이 3자에 걸리는 거고요. 대표이사가 가서 부탁을 하더라도 여전히 걸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할 때 주식회사의 정당한 법인의 행위에는 부정한 청탁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내가 이제 형질 변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토지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돈 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순간 토지의 가격은 뭐 좀 적게는 2배,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뛰게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못 짓는 토지가 아파트를 짓는 토지가 된다든지 뭐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 A가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을 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 A는 처벌 안 받습니다. 자기 일이니까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일을 해주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거절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해야 되는데 거절 의사 표시를 안 해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했다. 이것도 걸리는 거죠. 명백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요. 2번 하면은 서면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토지 소유자 A가 처벌 안 받더라도 공무원은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직접 담당 공무원 C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인 B에게 야, 이거 아는 사람 좀 알아봐줘. 친구 B가 자기도 직접 모르니까 지방세 담당 공무원 다른 부처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2번 쿠션을 먹여서 이제 공무원에게 부탁을 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A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친구 B는 2천만 원, 일반인이니까요. 담당 공무원이 나서서 일을 해주면은 이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는 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청탁한 사람은 좀 약하고요. 일을 처리해 준 사람은 징역까지 가는 겁니다. 법인의 경우에요. 이 건설회사가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건설회사 직원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거는 일반인이니까 자기가 직원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하여 청탁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담당 공무원은
첫 번째는 명백한 거절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정청탁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건설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건설회사 직원이 처벌받으면 건설회사도 처벌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건설회사 큰 데는 어떻습니까? 직원이 3,000명, 5,000명 되잖아요. 누가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장이 뭐 수십 개 되면은.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겠죠. 야, 이거 하지 말라고 막 교육을 했는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장에서 공무원에게 뭐 알 수가 컨트롤이 다 안 되잖아요. 직원이 몇천 명 되면은. 그래서 이제 기업이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하게 되면은, 이나 처벌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렇게 면책 사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애매하잖아요. 어느 정도를 해야 이게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건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업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직자가 있고요. 배우자가 나옵니다. 공직자, 배우자. 그러니까 부정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등장 안 합니다. 물론 배우자도 걸쳐서 야,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서 하면은 와이프가 부탁해도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그쪽은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주로 배우자가 등장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는 거는 금품 수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선물을 보낸다든지 뭐 돈을 줄 때 본인한테 주긴 또 그러니까 배우자 잘 모르니까 배우자한테 슬쩍 줄 수 있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는요 1회 100만 원 초과 또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넘어서 초과해서 돈을 받게 되면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논할 때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직과 관련해서는. 첫째는 업무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뇌물죄로 그냥 바로 가버리거든요. 뇌물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그리고 대가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두고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프로젝트를 해달라 이렇게 되면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 지금 진행되는 건 없지만 평소에 업무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주게 되면 이건 업무와 관련해서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나하고 그분하고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돈을 준 경우에는 그동안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 관련성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민법에도 보면은 정려계약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평소에 그 사람이 나하고 뭐 관계도 좋고 뭐 이럴 수 없다. 그거까지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공직자의 경우에는 1회에 100만 원, 또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이상 초과되면은 그 자체로서 이런 직무를 똑바로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직의 지위에 있고 이 김영란법에 대한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진짜 나를 케어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표 내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직하기도 지금보다 엄청 많이 어려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금품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100만 원 넘는다, 100만 원 안 된다, 뭐 이런 걸 할 때 꼭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어떤 숙박권, 회원권, 뭐 입장권, 초대권 이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다 포함이 되고요. 향응 접대도 다 포함이 되고요.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죠, 이제는. 그리고 채무를 면제하든지 그래서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은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것은 뭐냐? 허용되는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회 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거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공직기관이 소속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이런 거 목적으로 한다. 이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요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원래 포함이 되는데 요게 이제 금액이 한도를 안 정해 놓으면은 사실 부조하는데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주면은 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사적인 서로 간에 거래를 했는 경우에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또 공무원이 정말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정기적 지속적 친분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에 그리고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경우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공무원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범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직자의 경우에 부정청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명백한 거절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기관장에게. 그런데 건범수수는 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 안 받아도 그렇습니다. 누가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안 받았더라도 제공을 약속한다든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명백한 거절 의사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첫 번째도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도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준 사람이 돈을 나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어요. 근데 위에 나 신고는 안 했어요. 그럼 일이 잘 안 됐으니까 돈 주겠다는 사람이 돈도 안 주고 앙심이 있어가지고 야, 너 왜 서면 신고 안 했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에는 위에 징계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를 할 때 징계 수위를 조절하겠죠.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어쨌든 법에서는 걸리는 거니까 담당 공무원은 돈을 안 받더라도 누가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공자에게 반환 만약 갖고 왔으면 금방 바로 반환해야 되고 거부사를 표시를 해야 되고요. 또 그게 변질률이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부정청탁과 마찬가지로요.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고 대리자 지정할 수 있고 공동수행자 지정할 수 있고 사무 분장을 변경할 수 있고 또 전보 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강의는요. 그동안 이제 어떤 공직의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강의로 있는 걸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시행령으로 그 직책에 따라서 금액을 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다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받게 됐을 경우에도 징계 처분 받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례를 보면요. 자, 세무사 B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게 그동안 일한 적도 없고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없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 원을 줬을 경우에는 이 일을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도요. 세무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담당 공무원도 3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범수수의 경우에는 양쪽 똑같이 처벌하죠. 우리가 뇌물죄는 어떻습니까? 돈을 준 사람은 형이 약하잖아요. 돈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 김영란법에서는 양쪽 다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회계법인 대표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담당 과장이나 사무소장하고 1차에서 60만 원 식사를 했고 2차 술자리에 가서 3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니까 혜택 받은 것은 2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나누면은 요 30만 원하고 150만 원, 그 180만 원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1회에 100만 원 넘어가죠. 넘어가기도 하고 직무 관련성도 있죠. 그러니까 회계법인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담당 공직자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패는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또 뭐 식상기 여기서부터 이제 신뢰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기 전 30초, 받기 전 30초 항상 생각해보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써본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서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앞에 내용보다는 뒤에 강의 부분을 더 이렇게 귀담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영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대한 이의 및 특징을 보면요. 앞부분은 앞에서 다 설명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 청탁금지법은 세 가지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뭔가 하면요. 첫째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거니까 부정청탁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우리 법률 시스템에서 보면은 어떤 행위를 많이 처벌하지 말을 처벌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우 해봐야 뭐 모욕죄라든지 또 뭐 명예훼손 이런 걸 말로 하는 거니까 처벌을 하고 대부분은 말이라는 거는 증거가 또 안 남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지나가는데 김영란법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말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한테 가더라도요. 정당한 청탁은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 해주세요. 이거는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언제까지 좀 해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해야지 공무원에게 가서 이거 좀 봐주세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이건 죽는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녹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녹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잖아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녹화를 하는 거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이나 있는 걸 하더라도 정당한 청탁은 제가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에 법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많이 했는데 그럼 기업 하시는 분들은 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그럼 뭘 해도 되겠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청탁은 해도 되고요. 정당한 청탁을 하는 표현의 방법은 이건 법률적으로 요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류가 언제 접수되어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둘째는 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법에서는 다른 사람 돈을 빼앗아 왔을 때 처벌받지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처벌받는 거는 정말 바보잖아요. 왜 김영란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처벌받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때 김영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자에게 돈을 주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돈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임직원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은요, 기업도 동시에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김영란법 기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세 가지를 조심하자. 첫째는 말 조심. 두 번째는 돈 조심. 세 번째는 임직원 조심.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영란법에서 그러면은 뭐를 금지하고 뭐를 허용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기업의 모든 전략을 짤 때는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있는 데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도 사람 사는 데니까 제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 제도를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 감각을 좀 키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크로나이시즘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우리가 정치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우리가 덕을 받다든지 신세를 지고 나면 그 사람하고는 어떤 신뢰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부탁하는 사람에게 어떤 퀄리티가 안 되는데도 자리를 배려해주는 이런 정실주의를 가지고 크로나이시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킥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킥백. 킥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딜을 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진을
그 일을 청탁이 내는 걸 해준 사람에게 킥백 해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기업에서 양벌 규정이 왜 무서우냐면요. 기업이 김영란 법이나 뇌물이나 이런 걸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과태료 처벌을 받잖아요. 임직원은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하면 끝이에요. 기업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으면요. 그 기업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런 입찰이라든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또 학교에 식품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여기 걸리면은 경쟁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네, 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기업에서 앞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은 회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나 입찰이나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김영란법을 어긴 그런 회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입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나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오더라도 감점을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사를 입찰을 받는다든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우리가 학교 공사 같은 거 한다. 뭐 화장실 공사나 건물 짓는 거. 이거 하에서 먹고 사는 회사가 임직원이 잘못해서 김영란법에 한두 번 처벌받고 나면 다음에 입찰 들어가면 경쟁업체에서 저 회사는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문제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직원도 수백 명이 되고 국가에 납품도 해야 되고 학교에 납품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기업은 임직원이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느냐,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기업의 최상층부에서 나서라는 겁니다. 자, 이래요. 그동안 기업에서 뇌물을 준다든지 법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오늘은 몰랐어요. 제가 했어요.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도소를 갔다 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훈장을 가지고 오죠. 훈장을 받고 오죠. 훈장을 받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깡패 조직하고 똑같잖아요. 마피아나 깡패 조직이 어떻습니까? 누구 혼내면은 밑에 애들가 누구 혼내고 난 다음에 걔 교도소 갔다 오면 뒤를 봐주잖아요. 기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층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임직원이 안 믿습니다. 실적은 내야 되는데 부정청탁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이래 해야 되는데 기업의 오너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사람은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적은 내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의 최상층부인 오너나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은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투명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공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직원이 나중에 김영란법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수사를 하는데 물어볼 겁니다. 그 직원에게. 야, 너희들 대표이사나 오너는 평소에 뭐라고 그래서 아무 말씀한 게 없는데요. 양벌 규정으로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직원이 가서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평소에 우리 오너나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야 면책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최상층부에서 기업의 오너나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할 테니까 너희들이 만약 잘못하면 그건 너희들 개인 책임이고 회사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교도소 갔다 와더라도 우리는 뒤를 안 봐줘라고 평소에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놔둬야 됩니다. 말로만 했다 하면 증거 안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 윤리 규정을 제정을 하고요. 또 이런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 내에서도 징계 규정에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김영란법을 위반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말고 회사에서도 처벌하라는 거예요. 해고도 하고 베네핏을 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좀 클 경우에는 준법감시팀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하고 있는지 이런 준법감시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업장마다 이제 그 담당자 청렴지킴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사업장마다 관리를 하는 거. 그리고 부정사례 신고 시스템을 구비를 하고
또 회사 뭐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표나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붙여놔 놓고 뭐 우리 기업은 뭐 투명한 기업과 세계 뭐 인류 기업으로 기업이 뭘 지향합니다. 이런 것도 포스터 붙여놓고 또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스터 있는 것도 만들 거예요.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것도 좀 붙여놓고 이런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기업에 보면 인트라넷이라고 이제 기업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그 홈페이지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대표이사나 뭐 기업 오너 이런 분들이 인사말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가는데 많이 협조해달라. 뭐 이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가 진단 프로그램, 뭐 반기나 분기별로 뭐 특히 대가는무나 홍보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그동안 우리가 김영란법을 위반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게 있냐 없냐 스스로 진단하는지 이런 프로그램들. 그렇게 해서 회사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요. 회사 내에서도 그럼 회사 내에서 누가 그럼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은 사람 또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레드 플래그를 지정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 또 그런 많은 케이스 그런 사업장 이런 걸 갖다가 레드 플래그를 지정을 해서 주변에 이렇게 관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경쟁업체 아니면 협력업체에도 요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요런 걸 좀 조심해라. 요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각 기업체마다 이 중에서 좀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하시고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나름대로 하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직원들이 어떤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디펜스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경과됐는데요.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